미국 정부의 70년 전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국가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문서, 그 안엔 미국과 일본이 함께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위협받고 세계학계가 뒤흔들린 이 사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비밀을 확인해 보시죠.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과의 마이클 윤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새 책 지필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한국의 발전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뭔가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의 삭제 키만 누르고 있었죠. 무언가 빠진 퍼즐 조각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 속에 살아왔고, 특히 한국의 발전은 미국식 교육의 성공적 이식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던 터였어요. 제 강의실에서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표준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은 미국 교육 시스템을 모방한 결과라고 가르쳤던 거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했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절대적 진리였어요. 집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빠진 딸 소피아에게 그런 시간 낭비 말고 역사 공부나 더 하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미국 문화의 우월성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내 캐서린은 항상 제 편협함에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그저 그녀가 너무 다문화주의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미분류 서류 상자 속어 문자 정책 검토 미군정 교육부 1947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글은 현존하는 모든 문자 체계 중 학습과 문맹 퇴치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판명됨.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역사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손에 든 문서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문서 담당 사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문서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지만 사서는 단지 최근 정리된 자료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암흑 속에 갇힌 듯했어요. 평생 확신했던 진리가 거짓이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온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저의 확고한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정 교육부 자료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아카이브 목록에서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라는 항목을 발견했지만 실제 파일은 행정상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관됨이라는 메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 많은 장벽이 나타나는 듯했죠. 절박한 심정으로 학내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한국학 전문가인 이준호 교수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동안 이 교수의 연구를 비학문적이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문화 중심적 관점이 지나치게 편향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던 건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수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 후 제가 발견한 문서 조각을 보여드렸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경계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진정성을 의심했겠죠.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 아닌지 물었을 때 이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에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해 주셨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구 중심적 사고 방식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한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가 객관적 사실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적 과장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 교수는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찾아보라고. 역사의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제가 찾는 답은 워싱턴 국가기록보관소에
미군정 자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들고 여행에 온 사람이 갑자기 진짜 지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처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편안한 믿음의 세계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미군정 시절 문서를 다뤘던 퇴역 군인들을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연락이 닿은 몇 명은 기억이 흐릿하다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절망적인 순간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워싱턴 교회 요양원에 살고 계신 엘레나 모건이라는 82세 노인이었죠. 요양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무 창틀에 걸린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는 엘레나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1947년 미군정의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엘레나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가져간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종이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자신이 타이핑했던 보고서의 일부라고 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던 겁니다. 엘레나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1947년 미군정 교육부에서 서기로 일하며의 프로젝트의 모든 보고서를 타이핑했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글, 영어, 일본어를 각각 배우는 한국인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단 2주 만에 신문 기사의 센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반면 영어와 일본어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겨우 기본 문장 구조를 익히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개월 후 한글 그룹은 1,500개 이상의 단어를 익힌 반면 영어 그룹은 600개, 일본어 그룹은 450개에 불과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읽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문자보다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무뎠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엘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존 레리슨 교육 담당관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미군정의 방침은 미국식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한글의 효율성이 너무 높게 나오니 원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군정은 한국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영어와 한글, 이중 언어 체계로 전환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오히려 한글만 사용해도 문맹률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레리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판단했고 보고서는 추가 검토 필요라는 라벨이 붙어 특별 문서함에 보관된 채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역사학자로서의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건 말이죠. 그것이 비록 제 평생의 신념과 학문적 입지를 위협하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엔 엘레나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득 한국전에 참전했던 돌아가신 조부 제임스 카터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조부는 한국에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시절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군복 사이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미군정 시절 교육부 내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어 문자 효율성 최종 보고서는 워싱턴 본부로 이관되며 해당 연구 결과는 현재 한국 교육 정책과 상충됨으로 인용 시 사전 승인 필요함. 바로 그 보고서였어요. 더 놀라운 발견은 조부의 개인 노트였습니다. 레리슨의 결정이 옳은지 의문이다. 한글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 발전을 더디게 할 뿐.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다. 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조부의 내적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부를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믿는 전형적인 군인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통해 그가 실제로는 한국 문화와 한글의 가치를 깊이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조부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편함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노트를 더 읽어보니 조부는 한국전 이후에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셨고 한글의 효율성을 계속 연구하셨더군요. 심지어 은퇴 후에는 한글을 배우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딸을 질책했던 겁니다. 눈물이 차올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조부의 메모에는 워싱턴 본부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이것은 완전한 보고서가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상자를 정리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조부가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함께 배우는 동료들과 195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조부의 미소는 따뜻했고 한국인 교사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존중과 우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이 모든 발견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교육적 공헌이란 신화가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조부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국가기록보관소로 가서 완전한 보고서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것이 제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이 교수의 도움을 받아 메릴랜드 국가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 미국 육군 교육부 자료를 찾아 헤매던 중 마침내 극동 지역 언어 정책 검토 1947에서 1950 라벨이 붙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려 상자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자 안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70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철저하고 과학적인 연구였어요. 한글, 영어, 일본어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한 상세한 데이터와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문맹률 감소에 있어 영어보다 평균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2주 만에 기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던 반면 영어 학습자는 이 수준에 도달하는데 8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6개월 후 평가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졌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보고서 마지막에 첨부된 정책 메모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시하고 점진적으로 영어 한글, 이중 언어 체계를 도입할 것.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현 정책 방향과 충돌하므로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구에 편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 70년 전 자료가 지금에도 유효할까?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교수의 도움을 받아 3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한글, 영어, 일본어를 각각 처음부터 배웠죠.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이 언어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로 선별했습니다. 3주차의 첫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그룹 학생들은 이미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고 기본적인 대화문을 이해했습니다. 반면 영어와 일본어 그룹은 여전히 기본 알파벳과 문자를 익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새로운 단어 학습 속도였습니다. 한글 그룹은 10분 만에 새로운 단어 개를 읽고 쓸 수 있었지만 영어 그룹은 같은 시간에 7개 단어, 일본어 그룹은 5개 글자를 학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음성 인식 실험에서도 한글의 정확도는 %로 영어 82%와 일본어 78%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소리와 문자의 대응이 거의 완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음 그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결과는 70년 전 미군정 연구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평생 주장해온 미국의 교육적 우월성이란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침묵할 것인가? 발견한 자료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정 시대 언어 정책 재평가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날 평생 쌓아온 학문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예상대로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역사학과의 시니어 교수는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로맨틱한 시각이 판단을 흐리게 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연구는 순전히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으니까요. 세미나 후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학과장 피터슨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솔직히 제 논문은 국무부 지원 프로젝트의 방향과 맞지 않으며 학과의 핵심 연구 방향과도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 추구가 학자의 의무가 아니냐고 반문하자 피터슨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만 이런 민감한 문서는 적절한 맥락 없이 공개되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다음 학기 강의가 조정될 수도 있으며 국무부 연구 지원금도 위험해질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이틀 뒤 예고 없이 미국무부 문서 담당관 스미스가 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눈빛에서 정부의 힘이 느껴졌죠.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열람한 문서들은 여전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스미스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이 문서들 48시간 내에 전부 제출하십시오.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그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연구실에 홀로 남겨진 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커리어와 안전을 지킬 것인가? 역사적 진실을 위해 맞설 것인가? 그날 밤 아내 캐서린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이 논문을 발표하면 내 커리어는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의 눈에 걱정이 어렸어요. 대화를 엿듣던 딸 소피아가 들어오며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물었습니다. 조부의 메모를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택하셨을 거야. 이 교수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밀 문서를 직접 인용하는 대신 자체 실험 결과와 공개된 자료만 활용한 논문을 준비했죠. 한글의 문맹 퇴치 효율성이라는 제목으로 민감한 출처 없이도 핵심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직 CIA 요원 알렉스 그린을 비밀리에 만났어요. 그는 미군정 시절 한국에서 언어 정책에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 외곽 카페에서 만난 그린은 예상보다 나이가 많았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왜 그런 중요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막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미국에 가까워지길 원했고 영어 교육이 그 핵심이었죠. 한글의 효율성은 솔직히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됐다고 해요. 그의 말은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실수했다며 한글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면 한국은 훨씬 빨리 발전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었죠. 대화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제 마음속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진실, 그것만이 학자로서 제 의무였어요. 48시간 후 스미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서 복사본은 준비되었냐고 물었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본은 이미 국가기록보관소에 있고 제 복사본은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보관할 것이며 언론사에도 보내뒀으니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용이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도박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제출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마침내 문화와 교육 연구라는 작은 학술지가 논문을 게재했고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으나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공유되었죠. 피터슨 학과장이 예고했던 대로 제 강의는 일부 취소되었고 연구 지원금도 중단되었습니다. 집세와 딸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편향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불이익을 감수했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제 연구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이는 진실을 알릴 중요한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을 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라 캐서린과 소피아는 격려의 말을 건네며 제게 용기를 주었고 이 교수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죠. 더 놀라운 건 제가 받은 환대였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이 오래 기다려온 귀빈처럼 반겨주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몇몇 언론사도 취재를 나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평생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 한국 교육 역사를 해석해왔음을 고백했고
이제 그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우수성은 한국 교육 발전의 핵심이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학자로서 제 실패였음을 인정했어요. 이 고백은 힘들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이틀 후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더욱 감동했습니다. 600년 전 문맹 퇴치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가 디지털 시대에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과 한국 교육혁명의 재평가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미국 정책의 양면을 균형 있게 다뤘어요. 예상 외로 학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젊은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역사 해석의 모델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국무부의 위협은 실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미교육협력위원회는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어요. 피터슨 학과장은 은퇴했고 새 학과장은 제 강의를 복귀시켰습니다. 문자와 교육 비교 문화적 시각이라는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가정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딸 소피아의 한국 문화 사랑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저보다 훨씬 빨리 익혔고 종종 제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봤죠. 연구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훈민정음 서문과 조부의 사진 그리고 그의 메모에서 발견한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정치에 의해 왜곡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역사 연구는 때로 우리가 믿던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역사적 진실 추구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치가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정치적 이유로 감춰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밝혀내려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역사학자들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편견과 오만함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진실의 힘을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죠. 이제 저는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역사 서적을 집필하려던 마이클 윤의 삶이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70년간 은폐해온 한글의 우수성은 이제 세계 언어학계의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죠. 진실은 때로 정치적 이유로 감춰지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쓰며 저 역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때론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었고 그 진실은 외면당한 채 오래도록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단지 문자의 형태를 넘어 한 민족이 걸어온 길과 그 정신의 깊이를 담고 있었고 그 위대한 유산이 때론 세계 정치의 논리 속에서 잊혀질 뻔했다는 사실은 역사학자로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다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윤 교수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이 남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진짜 진실일까?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